죽음의 욕실 곰팡내, 표백제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와 함께 스멀스멀 올라오는 죽음의 냄새. 그 모든 것이 바로 류스치기가 17일 동안 갇혀있던 비좁은 욕실에서 느낀 전부였다. 낡고 거친 3대 밧줄이 그녀의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묶어 혈액순환이 멈출 지경이었다. 피부는 찢겨져 나갔고 선홍색 피가 스며나와 옷을 적셨다. 스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할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고 뼛속까지 시려왔다. 문 밖에는 허지마의 그림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하얀 가운은 마치 수의처럼 보였다. 차가운 얼음 같은 눈빛으로 스치를 바라보는 얼굴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또 도망가려 했지? 이 집에서 감히 도망치려 해? 네 가죽을 벗겨서 개밥으로 만들어줄 테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스치의 귀를 찢었고 차갑고 잔인했다. 스치는 바짝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떨고 있었다. 17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이라곤 잔혹한 폭행과 화상, 그리고 칼날로 베인 상처뿐이었다. 바로 어제 허진아는 뜨겁게 달군 쇠붙이를 그녀의 등에 가져다 댔다. 살점이 타들어가는 치익 소리가 욕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 밤이 되면 어둠이 욕실을 집어삼켰고 이곳은 거대한 관처럼 변했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마치 시계가 초침을 거꾸로 세는 소리처럼 들렸다. 스치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허진아의 모습이 되살아났다. 악마 같은 눈빛과 비웃는 듯한 미소를 머금은 채. 스치가 기진맥진에 쓰러질 때마다 허진아는 차가운 물 한 양동이를 끼얹어 그녀를 깨웠다. 열등에 걸린 스치의 작은 몸은 덜덜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벽을 뚫고 한 가닥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듯이. 허진아는 흔적이 잘 남지 않는 고문 방법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찾아냈다. 멍자국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영혼에 새겨진 고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녀는 스치를 안팎으로 완전히 파괴시키려 했다. 욕실 문에는 손잡이가 없고 아래쪽에 작은 구멍만 있었다. 허진아는 스치를 그곳에 가두고 마치 짐승을 가두듯 취급했다. 그리고 그 정신 나간 그녀는 사냥감을 쉽게 죽게 내 자신의 잔치를 만끽하는 악마처럼 스치는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은 피와 섞여 핏자국이 된 채 핏기 없는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죽음이 유일한 해방일까? 아니면 이 고통이야말로 그녀가 짊어져야 할 저주일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아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가 딸이 여기 갇혀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까? 수많은 질문이 스치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이것은 파멸이다. 악마를 가장한 어머니 허진아는 단순한 폭력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교활하고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가 돈을 주고 데려온 다른 3명의 아이들, 그 불쌍한 영혼들마저도 고문의 도구로 전락했다. 허진아는 그들에게 스치를 때리게 하고 살갗을 찢는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게 했다. 네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착한 아이들은 엄마 말을 잘 듣고 저 아이를 때려야 해. 허진아의 목소리는 마치 뱀이 속삭이듯 달콤하고 사악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명령을 거역할 용기는 없었다. 만약 거절하면 자신들 역시 스치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허씨,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스치 언니가 죽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다. 이 말을 들은 허진아는 섬뜩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욕실 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아이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는데 이제 내 말에 거역하겠다고? 감히?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이글거렸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순간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또 다른 영혼을 서서히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욕실안 스치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작은 몸은 이미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새 아이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그들이 자신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스치를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허진아의 잔혹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아이들이 바늘로 찌를 때마다 스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죄책감에 않도록 노력했다. 어느 날 밤 허진아는 아이들을 깨워 스치의 눈을 가린 채 손톱을 하나씩 뽑으라고 명령했다. 내 손톱을 빼내지 않으면 내가 내 손톱을 대신 뽑아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끔찍했다. 아이들은 벌벌 떨며 스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은 차가웠고 작은 손은 떨고 있었다. 스치는 고통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허진호는 모든 것을 카메라로 녹화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공포와 스치의 고통을 즐겼고 이를 마치 예술 작품처럼 감상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교육이 아니었다. 이것은 신장을 뜯어내고 영혼을 파괴하는 유희였다. 그녀는 순진한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스치의 희망을 짓밟았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지옥의 아가리에 불과했다. 새 아이는 그 후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악몽 속에서 스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자신들의 손에 묻은 피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은 허진어라는 악마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스치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상처를 남기고 아무도 그녀의 잔혹한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요스치의 비명은 울음으로, 울음은 신음으로, 그리고 신음은 마침내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은 허진화의 휴대폰에 기록되어 류상류강, 즉 스치의 친아빠에게 전송되었다. 사진 속의 스치는 밧줄에 묶인 채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참혹한 사진 아래에는 늘 섬뜩한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벌을 주고 있어요. 아이가 또 도망치려 했어요. 그러나 류장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그는 마치 그것들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낯선 아이의 사진인 것처럼 무관심했다. 오히려 그의 답변은 허진화의 잔혹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 애를 죽여버려. 아니면 도망가게 놔두든가. 밖에서 죽었으면 좋겠군. 이 짧은 문장들은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인간성을 잃은 괴물의 포효에 가까웠다. 스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빠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자상하고 다정했던 아빠,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웃어주던 아빠. 하지만 그 아빠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를 가해이 채운 것은 차갑고 무감각한 텅 빈 눈을 가진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빠의 모습은 이미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어느 날 저녁, 유장은 집에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는 스치가 갇혀있는 욕실 문 앞을 지나쳤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류장은 그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스치는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본 그의 눈에 어떤 감정도 깃들지 않았다. 놀라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욕실 문을 닫았다. 마치 쓰레기통을 닫는 것처럼. 그리고는 태연하게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젓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그의 모습은 마치 방금 전까지 눈으로 확인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평온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자신의 딸이 고통받는 소리를 완전히 외면했다. 그의 침묵은 허진화의 학대를 더욱 정당화시켰다. 며칠 뒤 허진화는 유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딸이 계속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약을 구매하라는 링크를 보냈다. 유장은 망설임 없이 링크를 클릭하고 결제를 완료했다. 그는 아내의 잔혹함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공범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가 주문한 것은 체중 감량제가 아니라 무자비한 설사약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에 자신의 딸을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딸의 목에 마지막 올가미를 씌우는 것을 돕고 있었다. 스치는 기력이 다해가는 와중에도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빠의 발소리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 소리에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었다. 아빠, 아빠. 그러나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녀의 작은 외침은 차가운 욕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아빠는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빠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곳에 존재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잔혹한 괴물의 눈빛이 깃들어 있었고 그 저주는 이미 그녀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 버린 후였다. 썼다. 오늘은 류수치를 완전히 끝장낼 작정이었다. 그녀는 욕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스치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허진아는 스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일어나! 손님이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함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허진아는 비닐봉투 안에 약들을 꺼내 바닥에 쏟아부었다. 1600개가 넘는 알약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굴러다녔다. 그녀는 그것들을 한 줌 가득 쥐어들고 스치의 입을 강제로 벌렸다. 먹어. 다 먹어. 이 모든 건 네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야. 허진아는 약들을 스치의 목구멍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스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몸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약들은 그녀의 입안에서 으깨졌고 쓴맛이 그녀의 혀를 덮었다. 입에서 피와 약물이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스치는 눈을 크게 뜨고 허진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절망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명을 질렀다. 제발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제발. 그러나 그 목소리는 신음조차 되지 못하고 목구멍 속으로 삼켜졌다. 허진아는 그 순간을 즐겼다. 그녀는 스치의 몸이 경련하는 것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스치에게 약을 먹이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마치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듯
죽음의 만찬을 차려주고 있었다. 몇 분 후 스치의 몸이 심하게 경련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혔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섞인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쳤다. 허진아는 마치 영화를 보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스치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때 집안의 세 아이들이 욕실 문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엿보았다. 아이들은 충격에 굳어버렸다. 그들은 허진아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광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아이가 용기를 내 소리쳤다. 엄마, 스치 언니가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멈춰요. 하지만 허진아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들은 그 밤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했다. 그들은 집을 뛰쳐나와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스치 언니를 살려주세요. 엄마가 언니를 죽이고 있어요. 그들의 절박한 외침은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첫 신호였다. 욕실에는 오직 스치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허진화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스치의 눈은 점차 초점을 잃어갔고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눈을 감고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떠오른 것은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녀는 죽음의 늪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고 그녀의 심장은 마침내 멈춰섰다.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세상에 닿지 못하고 그 끔찍한 욕실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치게 되었다. 아이들의 탈출 욕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멈추자 집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세 아이는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스치 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었다. 허진아의 잔혹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언니가 죽었어. 가장 어린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머지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들이 언니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허진아의 꼭두각시였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스치 언니를 고문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때 거실에서 허진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을 청소하고 있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표백제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스치 언니의 피가 묻은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허진아는 능숙하게 욕실 바닥을 닦고 스치의 몸에서 피가 묻은 옷을 벗겨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마치 거대한 거미가 자신의 희생자를 처리하듯. 이젠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허진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와 함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본 아이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는 작은 손이 덜덜 떨렸다. 달칵.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두운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웃집을 향해 달려갔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공포가 그들의 발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마침내 그들은 한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그들의 절박한 노크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스치 언니가 죽었어요. 엄마가 언니를 죽였어요. 아이들은 흐느끼며 울부짖었다. 이웃은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공포와 그들의 옷에 묻은 피를 보고는 경악했다. 그는 재빨리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들은 경찰차가 오기까지 그들의 죄책감과
공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집으로 향했다. 허진아는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증거를 없애고 상황을 조작하고 심지어 스치의 몸에 깨끗한 옷을 입히기까지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쓰러진 스치를 침대로 옮기고 구급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아이들의 용기 있는 탈출로 인해 무너졌다. 새 아이가 아니었다면 스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이장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책감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갇혀있던 악몽 같은 집에서 벗어나 진실을 외쳤다. 그들의 작은 용기가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다. 완벽한 살인 계획의 허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허진아는 초조함 대신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스치의 몸을 깨끗하게 닦고 멍자국을 가릴 수 있는 긴팔 옷과 긴 바지를 입혔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인 척 연기하며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다. 구급대원은 스치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는 아이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보고 경악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칼로 베인 듯한 깊은 상처들이 곳곳에 있었다. 특히 다리에는 31개의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상처들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문과 학대의 명백한 증거였다. 의사는 허진아의 수상한 행동과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곧이어 경찰 수사관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허진아의 집을 수색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지만 경찰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욕실 바닥에 남아있는 미세한 혈흔과 벽에 뿌려진 표백지 흔적을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허진화의 사고 주장을 반박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허진화의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였다. 휴대폰 속에는 스치를 비롯한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표정, 묶여있는 몸, 그리고 허진화의 잔혹한 웃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의 검색 기록이었다. 아이에게 흔적 없이 상처내는 법, 어린이를 질식사시키는 방법, 독극물 먹이는 법, 고문으로 죽이는 법.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살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류장도 경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아내가 체중감량제를 주문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관심을 변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기록을 모두 복원했다. 허진화가 스치의 사진을 보내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유장은 마음대로 해 라고 답했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도망치게 하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 라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관했으며 아내의 살인 행위를 묵인하고 부추겼다. 그는 명백한 공범이었다. 법의학 부검 결과는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혔다. 스치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순환 부전이었다. 시신은 영양실조와 심한 감염으로 인해 매우 쇠약해져 있었고 폐렴과 장기 출혈까지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의 학대와 영양실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해진 폭력과 약물 투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치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고 있었다. 결국 허진아의 완벽한 살인 계획은 그녀의 오만함과 아이들의 용기, 그리고 의사의 예리한 직감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혈흔 하나, 휴대폰 속의 검색 기록 하나가 그녀의 끔찍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죽은 스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에 남겨진 상처들은 그 어떤 증언보다 더 명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핸드폰 속의 지옥.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허진화의 광기 어린 웃음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제 딸은 실수로 넘어진 것뿐이에요. 그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관의 손에 너든 찔린 물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수사관들은 허진아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휴대폰이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기록물임을 곧 알게 되었다. 갤러리 속의 사진들은 마치 지옥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묶여있는 류스치, 매맞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는 허진아의 웃는 얼굴이 담긴 셀카까지. 사진 속의 스치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그녀의 몸에는 점점 더 많은 상처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복구했다. 그 기록들은 허진아의 내면이 얼마나 끔찍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문하는 방법, 아이들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 어린이의 약물 먹이는 방법, 신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학대하는 법.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했다. 그녀는 충동적인 괴물이 아니라 치밀하고 사악한 악마였다. 류장도 경찰에 소환되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류장의 휴대폰 기록을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허진아와의 수많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허진아가 스치에게 설사약을 먹인 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고 류장은 너무 많이 먹이지 마 라고 대답했다. 이는 단순히 체중 감량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류장이 허진아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다. 죽여버려. 그냥 끝내. 이 메시지는 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증명했다. 그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인 공범이었다. 아내의 손에 자신의 딸을 죽게 내버려둔 것이다. 경찰 조사실의 한쪽 벽에는 류스치의 마지막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은 허진아가 보낸 것으로 스치는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삶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류장에게 보낸 허진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수사관은 그 메시지를 류장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류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난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류스치의 강자쟁내 마지막 비명소리. 제발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는 이웃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허진화의 휴대폰에, 유장의 휴대폰에, 그리고 경찰서의 디지털 증거 기록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죽은 스치는 입을 열 수 없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모든 증거들이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대신해 끔찍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두 명의 잔인한 공범을 향해 유스치의 마지막 저주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운명적인 만남과 잃어버린 순수함. 유장,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유스치의 친어머니인 바이란, 배겨 및 거스 기억 속에서 그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2010년 바이란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스촨성 출신의 성실한 노동자인 유장을 만났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친절하고 성실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다. 2011년 딸 스치가 태어났다.
바이라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세 식구는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는 가난했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밤이 되면 유장은 스치를 무릎에 앉히고 웃어주었고 바이라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장은 평범한 남자이자 자상한 아빠였다. 그러나 2013년 사소한 다툼 끝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장이 갑자기 사라졌다. 바이라는 아무런 수입 없이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고 삶은 불안정해졌다. 어린 스치는 엄마와 함께 공장에서 생활해야 했다. 매일같이 엄마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했다. 공장 기계 소음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바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유장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유장은 마치 세상에서 진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1년 뒤인 2014년, 유장이 먼저 바이란에게 연락을 해왔다. 아이의 호적을 내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내가 데려가 키우게 해줘. 그는 스치의 호적과 모든 서류가 자신의 고향인 스촨성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바이란을 압박했다. 바이란은 깊은 갈등에 빠졌다. 불안정한 자신의 삶에서 스치를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유장은 스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다. 잠시 친척집에 맡겨둘게. 나중에 되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스치를 보낸 다음 날 유장은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답장 없이 사라졌다. 바이라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스치와 통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의 거절은 단호했다. 유장에게는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푸젠성에서 작은 국수 가게를 열었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는 바이란과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다. 스치조차도 그의 새로운 삶에는 방해가 될 뿐이었다. 스치는 이제 그에게 돈벌이 수단이나 과거의 짐일 뿐이었다. 바이라는 스치를 보낸 후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스치가 보고 싶어 수없이 류장에게 애원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유장은 이미 순수했던 사랑을 버리고 돈과 욕망에 눈이 먼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가 한때 사랑했던 딸이었다. 깨진 약속과 지옥의 시작. 2016년 바이란의 삶이 조금씩 안정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딸 스치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것. 그녀는 여러 번 유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류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의 답장은 한결같았다. 우린 이미 합의서에 다 썼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서로 방해하지 말자. 그의 말은 마치 그녀와 딸 사이의 모든 끈을 잘라버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바이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장에게 계속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유장의 마음속에 스치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었다. 그에게 스치는 과거의 짐이었고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였다. 그는 바이란과 스치를 그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2017년 류장은 허진아와 재혼했다. 그리고 그들의 잔혹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허진아는 류장의 계정으로 바이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바이씨, 더 이상 제 남편을 비참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아이를 잘 키울 테니 당신의 삶을 사세요. 바이란은 그 메시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류장이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가 스치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말만 믿고 기다려야 했다.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 스치는 당신을 싫어해. 우리 가족은 아주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 말은 바이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딸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중적인 심리적 고통 속에서 그녀는 결국 류장과 연락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딸이 엄마는 나를 싫어해 라고 말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스치가 이미 허진아의 지옥 같은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포기한 사랑의 약속이 딸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류장은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무참히 짓밟았다. 그는 스치에게 바이란에 대한 증오를 심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류장은 스치를 그가 직접 만들어 놓은 지옥 속에 가두고 그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스치의 순수함은 조금씩 파괴되어 갔다. 류장은 단순히 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의 침묵은 악마의 동조였고 그의 거짓말은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맞바무너진 삶과 영원한 후회. 유스치의 죽음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24년 10월 바이란의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는 바이란의 심장을 먹게 했다. 푸젠성 인민법원입니다. 유스치의 어머니 바이란 씨 되십니까?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스치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에서 잊혀진 존재였지만 단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되물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법원 직원의 다음 말은 바이란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다. 류스치 양이 작년 12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류스치 양의 사건을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바이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사망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어 그녀 자신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사망이라는 단어뿐이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딸을 잊고 지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딸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그 희망은 차가운 법원 통보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법원으로 달려갔다. 수사기록,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딸의 시신 사진까지.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류스치의 작은 몸에 가득한 멍자국과 상처들은 바이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이건 내 딸이 아니야. 이건 내 딸이 아니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사진을 던져버렸다. 하지만 잔혹한 현실은 그녀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싫어해. 우리 가족은 아주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류장이 그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이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딸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딸은 그동안 지옥에서 살고 있었고 그녀의 아빠와 계모에 의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내가 왜 그때 딸을 다시 데려오지 못했을까? 내가 왜 류장을 믿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밤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 밧줄에 묶인 채 피를 흘리는 스치의 모습. 엄마, 살려줘. 라고 외치는 스치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바이라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류스체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은 삶을 오직 딸의 복수를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 류장과 허진화가 그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원을 드나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했고 류장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후회를 분노와 정의감으로 바꾸어 류장과 허진아에게 맞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OSP 무너진 정의와 영원한 저주. 푸젠성 인민법원의 법정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이라는 가슴을 졸이며 선고를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드디어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허진아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류장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 순간 바이란의 귀에는 몸을 떨었다. 허진아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류장은 딸의 죽음에서 너무나도 쉽게 벗어났다. 바이란은 판결문을 들고 딸의 영정 사진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선 그녀는 판결문을 읽어주었다. 스치야, 너의 계모는 사형을 선고받았어. 엄마가 너의 복수를 해줬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차가운 영혼에 정의의 심판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류장에 대한 판결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5년 6개월. 겨우 5년 6개월이라니. 바이라는 울부짖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정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류장은 딸의 죽음을 초래한 공범이었고 그의 죄는 허진아 못지않게 무거웠다. 그러나 법은 그에게 너무나도 관대했다. 바이라는 항소했다. 그녀는 류장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딸을 잃은 고통을 증명하며 류장의 잔인함과 무책임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항소문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류장에 대한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희망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검찰은 류장이 허진화의 잔혹한 행위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류장은 단지 아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의 행위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고의적 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가 딸의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그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말도 안 돼.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그는 내 딸을 죽게 내버려뒀어. 그건 살인이야. 바이라는 소리쳤다. 그녀는 법원의 결정에 절망했다. 류장은 겨우 5년 6개월만 감옥에서 보내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바이라는 평생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날 바이라는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류장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저주를 품게 되었다. 유장, 너는 자유롭겠지만 너의 삶은 평생 나의 저주에 갇힐 것이다. 너는 평생 딸의 비명소리와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 바이란의 삶은 유스치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멈춰섰다. 그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고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딸의 복수와 정의를 향한 투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주는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죽음이 남긴 유산. 법정의 문이 닫히고 언론의 플래시가 꺼졌을 때 유스치 사건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바이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영원한 악몽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딸의 마지막 모습, 피로 물든 작은 몸과 공포에 질린 눈을 꿈에서 보았다. 유장의 5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은 그녀의 심장에 박힌 칼날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을 위해 싸울 법적 수단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스치의 죽음은 그저 한 소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세상에 경고를 남겼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란처럼 자신의 아이를 외면하거나 친권이 다른 부모에게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류스치의 죽음은 아빠의 방관이 한 아이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거울이 되었다. 류장은 처음부터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돈과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딸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결국 악마의 손에 자신의 딸을 넘겨주었다. 그의 침묵은 악마의 동조였고 그의 무관심은 딸의 죽음을 불러왔다. 유스치 사건 이후 중국 내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권 박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부모의 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아이를 분리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바이라는 더 이상 법정에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딸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녀는 아동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른 부모들에게 제발 여러분의 아이를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무관심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아이들이 그녀의 도움 덕분에 위험한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류스치의 비명소리는 비록 세상에 닿지 못했지만 그녀의 죽음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녀는 희생되었지만 그녀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유스치의 이야기는 한때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부모의 무관심과 잔혹함에 희생된 소녀의 영원한 저주이자 동시에 모든 부모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되었다. 법은 류장을 용서했지만 세상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평생 딸을 잃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라는 딸의 기억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다른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유스치 사건은 끝났지만 그 유산은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 모두에게 책임감과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것이다.